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에게 가장 큰 대외 리스크 두 가지가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직접 언급을 했었죠. 미국의 통화 정상화 속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높게 올리는지 추가적으로 미연준 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 시기가 시장 예측보다 얼마나 빨라질지 강도는 어떨지에 따라서 자칫하면 부채 문제 심각한 우리 금융에 큰 폭풍이 될 수도 있고요. 중국 경제 둔화 문제는 무역에 특히 중국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둘 중에 하나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감당하기 힘든 여파로 다가올 수도 있죠. 전문가나 연구기관들도 사실 노골적으로 말하기엔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서 유하게 정제된 언어로 말해 우리가 크게 못 느낀다 뿐이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는 중국 경제의 여러 취약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비화된 국영기업 문제와 어마어마한 수준의 기업 부채, 그리고 내수 중심 경제를 이룩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출생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현대판 신분제라고 할 수 있는 후커우 제도로 인해 사회 구조적으로 빈부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는 점 등 그런 다양한 취약 요소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다루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분위기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로 중국은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던 국가로 경제 위기를 겪어본 적도 없고 해결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던 서브프라임 당시조차 7% 전후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었죠. 그러던 중국이 2010년대 들어서는 성장의 정체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묻지마식으로 늘려오던 생산은 과잉 공급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때 1대1로를 이야기를 했었죠. 1대1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중국의 과잉 공급 해소니까 말이죠. 그리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제조업 경쟁력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 상승과 함께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제조 경쟁력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제조기업들의 수익성 또한 나빠지기 시작하죠. 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소비력이 약해서 내수 비중이 너무 낮은 점 또한 중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었죠. 이런 이유들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제조업 성장은 한계가 오게 되고 대신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부동산 개발에 치중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일례로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던 당시 중국이 3년 동안 쓴 시멘트의 양이 1900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시멘트 양을 썼다는 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아무튼 2010년대부터 제조업 기반의 추가적인 성장에 한계를 맞은 중국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을 채웠고요. 그 결과로 중국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산업 비중이 30%가량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 과정에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중국 사회의 주류층인 도시민들조차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부동산 붐을 타고 부동산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에 기반해서 덩치를 엄청나게 키워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헝다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 둔화, 위기와 같은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면 중국도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있는 나라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줬죠. 지금 중국은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세자녀 출산까지 허용하고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는데요.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사망자 출생자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가 고작 48만 명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집값과 엄청난 교육비로 인한 양육비 부담이 컸던 거죠. 당연히 이 말인즉슨 이제는 중국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거고요. 경제성장 정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문제와 사회 불만이 가중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중국 정치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시진핑한테 중요한 한 해죠. 올해 가을 중국의 차기 5년을 책임질 지도부를 결정하는 해입니다.
이번에도 시진핑이 당 총석이 3연임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15년을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사실 원래 중국은 과거 문화 대혁명처럼 최고 지도자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임기를 10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8년 중국 공산당이 3연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진핑이 장기 집권 가능한 토대를 만들었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시진핑이 그 수혜를 볼 예정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중국이 국제 무대에 진출한 이후에 이전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시진핑은 공산당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1인 독재 체제 야욕이 상당히 강하고 중화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시진핑을 두고 마오쩌둥이 재림했다느니 시황제라느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1대1로 프로젝트도 시진핑이 집권한 지 1년 만에 선포했었고 자국민들의 통제 수위도 높이고 주변 국가들한테 중국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화 사상을 강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시진핑 때 들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 시진핑이 3연임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해서 현재 중국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상태가 결코 부담스럽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독재자 특징 중에 경제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 더욱 독재 성향이 강해진다고 했었잖아요. 올해 들어 시진핑은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자기의 장기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견제하는 고강도의 군기잡기에 들어갔고요. 경제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은 자본을 등에 업은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 이상으로 커지는 걸 중국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 시진핑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선을 긋는 모습을 명확히 보이고 있고 공동 부유를 외치면서 인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그런 산업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서 자본이 오고 가는 초거대 기업들을 때려잡고 있죠. 금융부문 사업이 중국 국영은행 수준까지 커진 알리바바 그룹을 여러 의혹을 대서 처벌을 했고요. 부동산 업계와 사교육 산업은 주택비와 교육비를 급등시켜서 중국 인민들의 결혼 기피, 저출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거의 말려 죽이고 있죠. 또한 게임 산업은 청소년층의 민족의식을 떨어뜨린다면서 엄격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상당한 게임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진핑 시대 이전의 중국은 영어 교육을 엄청 강조했었는데 현재 중국 공산당은 영어를 서구의 나쁜 사상을 전파하는 유해물로 취급하고 있고 작년 중국 교육부에서는 초중학교에 외국 교과서 사용을 금지했고 영어 사교육도 금지를 했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민족의식과 문화 우월성을 주입하고 있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중국은 분명 정치, 경제적으로 시대를 역행하면서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 세계가 긴축과 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에서 중국은 반대로 급냉하는 경기를 떠받치려고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는 그런 도박수를 던지고 있죠. 이러다가 박살난 게 터키인데 물론 중국이 터키보다 경제 체력이야 강하겠지만 위태위태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 부실 문제는 중국 경제 붕괴의 내관 중에 하나인데요. 관심 없는 분들도 뉴스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쓰이지도 않는 대학교나 시설들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과시형으로 지었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런 기사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의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부실한데요. 중국의 지방정부는 부동산 관련한 세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와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가시화되면서 안 그래도 부실한 재정이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1월 12일 홍콩 사우스 모닝포스트지 보도를 보면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푸젠성과 상하이시 등 적어도 5개 성과 시가 공무원 급여 삭감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 중국 변두리 듣보잡 성들이 아니라 상하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강저우와 선전, 샤먼, 항저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주요 도시들이 위치한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주요 성들이죠. 기사에 따르면 자신을 저장성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당국이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급여 삭감을 통보해왔고 연봉으로만 따지면 25% 정도 삭감됐다고 말했는데 공무원 감봉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지방정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 해당 지방정부를 취재한 결과 부인은 안 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감봉은 그나마 나은 케이스고 일부 지방정부는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감원을 한 곳도 있다고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밥통인 공무원의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 그 큰일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 앞에서 언급한 성들은 중국 성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곳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5일 부채 비율이 높은 헤이룽장성에 있는 허강시가 도시급으로는 처음으로 재정 난으로 인해서 모라토리엄 상황에 빠지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중요한 대외 리스크고 미국과 관련된 정보는 많은데 반해 현재 중국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상황이나 경제에 관한 기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요. 왜 그런지 짐작은 가지만 오히려 이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전반적인 중국 경제 흐름과 최근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공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그때그때 챙겨서 같이 계속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